무엇일까요? 크메르 루즈는 제대로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너무 소수였어요. 당원도 14,000명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소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 몰려있는 이 300만 명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일단 뿔뿔이 흩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놈펜 주민들은 좀 그런 것도 있었잖아. 내전을 피해서 수도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단 농촌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 아니 근데 도시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라고 생각한다면 폴포트는 농촌과 농민이 혁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업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농업만이 순수한 직업인 거지. 그래서 폴포트는 상업과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반역자 취급했어요. 주로 그때 농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교 아니면 베트남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성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캄보디아인들이 그 전에 하던 농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외국인들은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농민들을 가장 먼저 이주시켰던 거예요. 이 폴포트는 농민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그거예요. 론놀의 군대 장교들을 광산으로 끌고 가서 다 총살시켜버립니다. 네. 일단 학살을 처음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방으로 내려간, 농촌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집단 농장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다가 뚜얼실랭이라는 수용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 수용소라니 뭔가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이나 외국과 관련 있는 이들,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데예요. 정부가 정치범이나 경범죄자들을 잡아놓고 한번 경고합니다. 너 다음에 한번 더 잡히면 큰일 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한번 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너 재교육할 거야. 수용소로 들어와야지. 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거의 100%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은 정부는 범죄자들을 자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자백을 하면 범죄자들에게는 용서와 새 출발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고문하고 죽이는 거야. 자백하면 죽이는 거야. 다음 생에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현생에 죽여주는 거지. 자, 크메르 루즈군의 군대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냐면 크메르 루즈군의 실무자들, 군인들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에는 색깔이 안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랑 흰색의 체크 스카프가 있어요. 이걸 두르고 다니면 크메르 루즈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폐 타이어로 만든 샌들이에요.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립니다. 스카프를 메고 고무 샌들을 신고 다닌 애들은 다 크메르 루즈의 군인들인 거예요. 이 폴포트랑 동료들은 혁명 반군을 충원할 때 일부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빈민층의 어린아이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쉽게 동화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고 가치관이 워낙 쉽게 바뀌는 아이들이고 세뇌가 쉽고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빈민층이었다는 거.
당시 캄보디아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도 되게 많았고요. 교육받지 못해서 문맹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빈민층이었던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감, 증오 이런 걸로 완전 막 무장된 최적화된 군인이었던 거죠. 이들은 필요하면 자신의 친부모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크메르루즈의 신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크메르루즈군의 군대에게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고 증오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자동차, 라디오, TV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있는 사람들만 들고 다니는 물건이야. 그래서 그냥 라디오 들고 있다고 잡혀간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 역시 다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론놀 정권의 군인부터 시작해서 점차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론놀 정권의 군인, 반혁명 운동 인원들, 스파이, 교육받은 사람들.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사, 교사, 기술직, 지식인들 전부 다 학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잡아갔어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잡아갔고요. 야, 너 거기 손 펴봐. 그래서 손을 이렇게 폈는데 손이 말랑말랑하고 곱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서 죽였어요. 그러자 지식인들은 전부 숨거나 탈출해버립니다. 캄보디아를. 그렇잖아. 나 같아도 지식인들 죽인다 그러면 당장 안경 벗고 오늘부터 산골에 들어가갖고 크메르루족은 없는 데에서 그냥 나는 안 죽고 살라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지식인들이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끊겨요. 나라에는 멍청이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나이가 좀 있는 교사들은 어려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나는 한 번도 과학 실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 완전 핵심 인원들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 있잖아요. 크메르루즈의 간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시키는 내부 투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반역자로 지목이 되거나 적대시된 계급, 그러니까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냥 데려와서 안 죽여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까지 데려와서 함께 죽여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캄보디아 전통사회가 형벌 체제 자체가 연좌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역죄 저지르면 3대를 멸하라 이런 거 있었잖아. 연좌제인 거야. 그래서 너무 거리낌 없이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거죠. 부족을 멸하고 막 3족을 멸하고 멸문지화를 시켜버리고 이런 거예요. 특히나 이 크메르루즈 폴포트의 경우에는 앙코르 제국에 대해서 막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앙코르 제국에서 썼던 너무나 가혹했던 그 형법 체제를 그대로 빌려와서 쓴 거야. 중범죄를 저지르면 화형시켜버립니다. 경범죄를 저지르잖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죄질에 따라서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요. 근데 폴포트가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 앙코르 제국의 통치 계층은 하친민의 반란으로 대부분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식인 계층이 살해당하자 교육이 끊겨버리고 이 지식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들 그냥 시골 나가가지고 농사만 지어야 돼.
자, 그리고 이 폴포트 책의 상징이었던 뚜올슬랭, 이 뚜올슬랭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6,000명에서 17,000명 정도를 잡아오셨고, 근데 이 16,000에서 17,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10명 남짓입니다. 7명, 최하 7명에서 최대 12명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다 죽인 거야. 여기에서는 고문을 잔인하게 많이 한 사람이 직책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점점 잔인하게 고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건 여자를 앉혀놓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거 틀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건 드릴이에요. 전동 드릴. 웽 하고 틀어버리면 머리에 그대로 박혀서 머리에 구멍이 나는 거야. 자, 수도에서 이렇게나 잔인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시에서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도시에서 도망간 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농촌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옛 사람들에게는 토지와 가축을 소유할 권리를 줬는데 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유 재산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6시간 일을 해요. 오, 괜찮지 않나요? 그죠? 자, 그리고 밥 먹고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정규 노동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야간 노동을 또 합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노동이야. 하루 종일 노동만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고 밥 먹고 노동하고 잠깐 쉬고 노동하고. 근데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는데 식량이 배급이 안 돼. 그리고 얼마 있지도 않은 이 식사 시간도 아까 이야기했죠. 집단 공동체라고. 집단 농장이라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식사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일하다가 옛날 노래를 부르면 잡혀가요. 그 사이에서 연애를 하고 구원하면 안 돼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안 돼요. 남자랑 여자가 사귀다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뭔가 유전자 정보를 교환을 했어. 그러면 잡혀가요. 안 돼.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인민공사협회에서 단체로 결혼할 사람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일어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같이 밥 먹는 사람까지 통제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반감을 갖겠죠. 야, 나는 론놀 정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우리 뭔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폴포트가 잔인한 게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세뇌시켜요. 어떻게? 부모랑 이웃을 밀고 하는 건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뭔가 반감을 가지고 뭔가 들고 일어나려고 하거나 지식인이었는데 본인의 신분을 숨긴다거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이걸 보고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밀고 해서 내가 죽는 거야. 너무나 슬프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점점 그냥 거대한 농촌으로 변해갑니다. 도시에는 사람들 없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죽여버리죠. 지식인들 없죠. 뭐 다 농촌으로 보내서 일만 시키죠. 그리고 주민들은 이 마을에 배정받았으면 이동할 수 없어요. 마을 간에 간단하게 이동을 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마을 간의 이동도 안 돼요. 그리고 은행은 이미 폴포트 정권 초기에 폭파됐어요. 그래서 화폐도 없어요. 은행도 없고요. 화폐도 없고요. 외부 세계랑 접촉이 안 돼요. 외국이랑 전화 안 되고요. 만약에 영어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듣잖아요. 나 잡혀가요. 영어 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또 이 크메르루즈 정권에서 했던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불교 승려들의 학살이에요. 불교를 반동주의로 규정하고 모든 불교 예식을 다 금지해버립니다. 수도승의 도서관에는 불을 질러버리고요. 승려는 성직을 박탈합니다. 승려들이 절을 떠나면 여기는 아예 폭파시키거나 곡물 창고 아니면 처형 장소, 감옥으로 썼어요. 그래서 폴포트 정권 수립되기 전에는 7만여 명이었던 승려가 이 정권이 붕괴된 시점에는 2,000명도 남지 않았어요. 5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굳이 이 불교를 반동주의로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캄보디아에는 90% 이상이 불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교육받고요. 승려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사찰을 파괴합니다. 내 말만 들어야 되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승려들이 나서서 무슨 말 하면 쉽게 동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살. 뭐 학살이 엄청 많은데요. 또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학살은 국경지대에 인접했던 베트남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겁니다. 폴포트 정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죠?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태도를 바꿔서 베트남 민간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그 전부터 쌓여 있었던 베트남에 대한 반감 때문일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당시에 태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트남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폴포트가 주장하는 것 중에 민족의 순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인들이랑 화교는 다 죽여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크메르루즈 정권에서 수많은 국외 사람들이 죽어나왔고요.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베트남에서는 300만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건 200만이기도 하고 170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부 추정치일 뿐이에요.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크메르루즈 때 학살당한 희생자가 30만 명이고요. 고립정책으로 기아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80만 이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죽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살해하는 방법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고압선을 이용한 전기 충격 기본입니다. 물고문 기본이에요. 그리고 고문 침대에 눕혀놓고 쇳덩어리로 머리를 짓누르는 고문도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전기 드릴을 돌려서 머리를 관통시키기도 하고요. 도끼로 손을 자르거나 유방이나 성기 등 상당히 예민한 신체의 일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이건 정말 그냥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기구가 또 있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떡방울? 비슷하게 생겼죠? 절구? 그렇게 생겼죠? 맞아요! 무언가를 찢는 용도예요. 그런데 떡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 들어갑니다. 이 둥그런 밑부분에 머리를 집어넣고 꽝 하고 찍는 거예요. 고문할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옷을 전부 벗겨놓고 죽이기 직전까지 고문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제일 흔한 방법이, 뭐 잔인한 거 아니고 흔한 방법이 눈을 가린 다음에 팔을 뒤로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아깝거든요. 총알이 아까우니까. 이런 하찮은 인간들보다 총알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반동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자기가 묻힐 구멍을 자기가 파야 돼요. 크메르 루즈에 우리의 손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묻힐 자리는 네가 파놓고 셀프로 한 다음에 밖으로 올라와서 가장자리에 서게 해요. 그 다음에 몽둥이로 머리를 빡 내리칩니다. 그럼 그 구덩이에 떨어지겠죠. 그럼 묻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한꺼번에 많이 파놓고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놔요. 그리고 팔을 뒤로 다 묶어놓고 목끼리 연결해놔요. 줄로 사람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목끼리 줄줄줄줄줄줄 연결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 머리를 빡 하고 몽둥이로 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목이 엮여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싹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구덩이로 밀어놓고 한 번에 다 학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매장 당한 곳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뭔가 울긋불긋한 것들은 추모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던지는 팔찌입니다. 이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여기다 한꺼번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사람들을 막 다 묻어놓고 그냥 묻어버린 거야. 싹 다 흙을 덮어버린 거야. 여기 자체가 무덤인 거예요. 유해 발굴하고 덮은 겁니다. 여기는. 유해 발굴한 건 여기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어른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걸로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죠? 나뭇잎 파리로 죽이나요? 야자수 잎인데요. 야자수 잎의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대요. 이걸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역시 총알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죽였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죽였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역시 총알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를 잡아요. 그리고 시멘트나 나무에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스윙을 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빡! 빡! 패대기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공중에 던져요. 쿵 던진 다음에 사격 연습을 해요. 클레이 사격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이 캄보디아에는 킬링트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를 내려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지금 추모하기 위해서 팔찌를 계속 이렇게 나무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똘슬랭에다가 묻을 곳이 없으니까 과수원 쪽에다가 사람들을 묻어두기도 했는데
이 과수원에서 나온 시신만 해도 9천여 구예요. 뚜울슬랭에 묻을 곳이 없어서 잠깐 파놓은 데에 9천 명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대학살이 자행되었고, 이것을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이 대학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나 많고요. 수십만의 난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틈타서 베트남이 다시 침략을 해요. 그렇잖아. 내전으로 너무 정신이 없고 군인들이라고 해봐야 어린애들이고 뭐 어중이 떠중이 맨날 그냥 민간인을 학살하는 애들이 무슨 전투력이 그렇게 있겠어요. 이때다 하고 베트남이 침략한 거죠. 그때가 바로 1979년이에요. 1979년에 프놈펜을 침략합니다. 이미 뭐 베트남 전쟁으로 뭐 한 번 단련돼 있던 이 베트남 군인들은 소련군이었던 크메르 루즈군은 너무 그냥 뭐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결국 폴포트 정권은 국경 근처까지 쫓겨나게 되고 유폐 상태에 가까웠던 시아누쿠는 또다시 북경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으로 수립이 돼요. 그와 동시에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는 베트남 침공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을 취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드니 쉔버그입니다. 이 시드니 쉔버그라는 사람이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 참상을 보도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디스프란이라는 통역사예요. 그래서 이 둘이 다니면서 한 명은 통역하고 한 명은 취재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취재를 해서 이 킬링필드라는 대학살 참상을 보도를 하게 됐고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바로 킬링필드라는 영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어요. 그럼 폴포트는 어떻게 됐나요? 폴포트는 뭐 중월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또다시 막 게릴라전을 막 펼치고 꿋꿋이 살아남습니다. 꿋꿋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1997년에 자기가 죽인 손센 일가 살해죄로 인민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고 가택연금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전범재판을 받고 할아버지가 돼서까지 전범재판을 받죠. 폴포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헛간 같은 데에 살아요. 집이 집 같은 데가 아니야. 약간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원주민들 보면 그 뭐 막 나무 이런 걸 얼기설기 지은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택연금이 됐는데 종신형으로 선고를 받았고 그런 곳에 살고 있다가 막 농막 같은 집이에요. 그곳에 살다가 심장병과 고혈압과 암을 달고 살다가 죽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투쟁을 했을 뿐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라. 난 아주 제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1998년 4월 16일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대요. 이게 실제로 폴포트가 사망한 거고 취재진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게 정말로 시체인 거예요. 염을 다 한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건데 심장마비가 아니래요. 이 폴포트가 사망한 직후에 폴포트의 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의 말에 따르면 폴포트 본인이 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일종의 음독 자살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다음 날인가 이송되어야 됐거든요. 정말 감옥으로. 그러니까 그 꼴 나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음독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장마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폴포트는요, 외딴 시골에서 가족들과 자기 옛 정권의 이행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폐 타이어와 쓰레기와 함께 태워져서 화장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학살 시리즈 첫 번째 킬링필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레오폴드 2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레오폴드 2세의 아버지는 당연히 레오폴드 1세입니다. 이 레오폴드 1세는요, 독일의 작센이라는 곳에 코부르크라는 작은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독일 작센의 코부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작센 코부르크 고타 공국의 9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잠깐 좀 이상해요. 오늘 벨기에 왕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벨기에 왕 아빠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독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벨기에의 역사부터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벨기에의 역사, 레오폴드 1세와 함께 봅시다. 레오폴드는 179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5살에 옆나라 여왕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5살에 러시아의 황실 근위대의 명예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소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1806년에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독일에까지 압박을 가하게 되자 레오폴드는 작센 지역은 원래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중립을 포기하고 영국, 러시아, 스웨덴과 함께 대프랑스 동맹을 맺게 됩니다.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게 되는데 나중에 프랑스군이 작센까지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레오폴드한테 물어봐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우리 군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해요. 근데 이걸 거절하고 러시아군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군과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퇴위된 후에 1815년 레오폴드는 공훈을 인정받아서 영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영국이랑도 동맹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1816년에는 영국의 조지 4세의 외동딸인 샬럿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산합니다.
샬럿이 아이를 사산하게 되고 1년 반 만에 사산 후유증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원래는 부마가 될 인물이었어요. 여왕의 남편이 될 수 있었는데 유일한 그 조지 4세의 외동딸이었던 샬럿 공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국의 왕실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눌러 앉아 살게 되는데 이때 누나 중에 한 명인 빅토리아 누나가 마침 영국에 와서 결혼을 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누나한텐 딸이 한 명 있었어. 누나 이름도 빅토리아고요. 누나의 딸 이름도 빅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자기 조카 딸을 영국에서 좀 돌봐주게 돼요. 그리고 요 자기가 돌봐주던 조카 딸 빅토리아에게 자신의 다른 조카였던 알버트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이 조카 딸 빅토리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빅토리아 입장에서는 레오폴드가 외삼촌이고요. 빅토리아의 남편이었던 알버트 입장에서는 레오폴드는 작은 아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윌리엄 4세가 7년 동안 통치를 한 뒤에 빅토리아 여왕이 되어서 중간에 이제 막 왕가랑 계속 엮여요. 이 레오폴드 1세가 자신의 조카 딸이랑 자기 조카랑 같이 결혼을 해서 영국의 여왕이 되고 영국의 부마가 되고 막 아이도 엄청 많이 낳고 점점점 영국 왕가랑 직접적으로 엮이게 되는데 생각해봐. 원래는 독일의 공작 가문이었다가 러시아의 군인이었다가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이 레오폴드 1세가 도대체 왜 벨기에 왕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국적이 몇 개예요? 자, 지중해 동부와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830년 그리스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은 그리스의 완벽한 독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럽의 좀 왕실의 일원 누군가를 그리스의 왕으로 앉혀놓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독일의 공작 가문이자 러시아 군인 출신이자 영국의 왕실의 일원이었던 레오폴드 1세가 눈에 딱 띈 거죠. 근데 레오폴드 1세는 이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이제 막 신생 독립국이고 딱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초대 국왕 자리를 거절합니다. 근데 또 네덜란드에 항거한 브리셀에서 시민군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네덜란드에서 뚝 떨어져서 신생 독립국이 또 하나 완성됐어요. 여기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자, 근데 벨기에는 여러분들 단합이 참 안 되는 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독일이랑 붙어있는 쪽은 독일어를 쓰고요. 원래 밑에 있는 그 프랑스 쪽에는 프랑스어를 또 쓰고요. 위쪽에 원래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으니까 네덜란드어 쓰는 사람도 있고요. 공용어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단합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국민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애초에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겨우 이제 우리 신생 독립국 딱 했는데 쓰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면 어떻게 뭘로 뭉쳐요? 그렇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때 또 눈에 띈 것이 바로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 쪽도 아니고 벨기에 남부 프랑스 출신도 아니고 동쪽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그 독일의 공국 출신이면서 러시아의 군인 출신이면서 영국의 왕실의 일원이었던 레오폴드 1세가 또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또 제안을 한 거죠. 너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1년 7월 21일 벨기에의 초대 국왕이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초대 왕실은 작센 코부르크 고타 왕실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왜 이 사람이 벨기에의 왕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독일 이름인 레오폴트도 맞고 영국인 레오폴드도 맞고 이제 막 벨기에 왕이 됐으니까 레오폴도 맞는 이 레오폴드 1세가 바로 다음 해에 프랑스 왕의 딸 루이즈와 결혼을 합니다. 루이즈와 결혼을 해서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째 이름은 또 당연하게 레오폴드입니다. 근데 이 레오폴드가 생후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또 레오폴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셋째 필립, 넷째 막내딸에게는 전처였던 샬롯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레오폴드는 벨기에 국왕으로서 나름 벨기에 부흥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재위 34년째인 1865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또 레오폴드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오폴드 2세가 오늘의 주인공이며 벨기에 역대 왕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이 레오폴드 2세는요, 형이었던 레오폴드가 1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루이즈가 아주 애지중지 키웁니다. 우리 레오폴드는 죽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어디 가가지고 바람 맞지 말고 날아가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함부로 만지지 말고 안 돼 병 걸려. 우리 레오폴드는 왕이 될 거니까 몸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하고. 근데 이렇게나 건강을 걱정해 주었던 어머니가 15살 때 사망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다치지 말고 죽지 말라더니 엄마가 15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 2세는 건강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성격이 됩니다. 얼마나 건강 걱정을 했던지 이 레오폴드한테는 턱수염이 나중에 나거든요. 이 턱수염이 비 올 때 젖으면 감기 걸릴까봐 턱수염 전용 방수천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턱수염을 여러 개 보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침을 한번 하잖아요. 저리 가! 야, 나가! 너 나가! 내 궁에서 당장 나가! 이래서 자기 주위에도 못 오게 하고 심지어 궁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사람은 아플 수 있지.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아프면 나가야 돼. 아프면 무조건 휴가예요.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냔 말이야. 아무튼 조금만 기침을 해도 완전 뭐 병균 덩어리 보듯이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 레오폴드는 아픈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18살에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리에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무도 이 레오폴드에게, 이 순진한 소년이었던 레오폴드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야. 레오폴드 3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손만 잡고 자면 3세가 생기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지. 그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촌 누나랑 결혼을 한 사촌 형인 엘버트, 영국의 그 엘버트가 어떻게 하면 레오폴드 3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그 유전자 교환 방식을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때부터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나봐. 문란한 성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매춘부들을 정부로 들여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일게 됩니다. 나름 안정적인 치세를 펼쳤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 레오폴드 2세도 잘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딱 30살이었던 1865년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근데 이때가 마침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던 때라서 열강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식민지를 만들면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땅덩어리 좁고 신생국가에 내가 겨우 2번째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구 열강들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레오폴드는 이미 열강들이 이걸 다 땅 따먹기를 다 했기 때문에 살려고 했어. 정정당당하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필리핀? 거기 좀 팔면 안 될까요? 스페인? 이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스페인한테 필리핀을 팔 수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 스페인이 이걸 거절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는 땅이 없나?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땅을 기웃하게 되는데 이때 레오폴드가 어렸을 때 공부는 잘 못했는데 특히 지리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지리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막 보고 있다가 원주민 왕은 이미 몰락을 했고 세력이 약해졌던 네덜란드랑 포르투갈이 종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개척지였던 콩고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벨기에 의회는 이제 겨우 독립한 지 얼마 됐다고 뭐 이제 막 안정되어 가고 있고 군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에 좀 시큰둥했어요. 자, 그러자 이 레오폴드 2세는 국제 아프리카 협회라는 지리학 회담이라는 걸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미개척지를 탐험하고 개발해서 미개한 흑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자. 미개한 흑인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우월한 서구 문명을 전파를 해서 도움을 주자.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콩고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레오폴드 2세는 열강들과 콩고 원주민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공식적으로 콩고 자유국가를 만들고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분명 그냥 나는 식민지 땅 따먹기 할 거야. 나는 콩고 가가지고 난 내가 다 해먹을 거야. 라는 말을 엄청나게 잘 돌려 했기 때문에 다른 서구 열강에서 리스펙! 야, 인도주의적이야!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 은행이랑 합작을 해서 1878년에 콩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렇게 콩고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콩고 회사는 콩고 지방을 돌면서 콩고 원주민들에게 굿을, 옷감 같은 걸 선물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좀 받으세요. 우리 이제 막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벨기에라고 하는데 이거 뭐 굿을 뭐 별거 아닌데 옷감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비단 너네 본 적 있니? 아니에요. 요게 비단이라는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걸 한번 뭐 둘러봐요. 근데 여기다가 받았다고 체크 하나만 해줘.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 돼. 그냥 받았다고. 워낙 동수가 많으니까, 호수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하나 X 해도 돼.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막 받고 다녀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내가 그냥 뭔가를 받았다. 아, 이 백인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아이, 참 귀엽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막 해줬어요. 근데 그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던 거지.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자발적으로 상속권과 계승권을 양도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영토의 어느 지역에서나 노동력과 기타 수단을 지원하며 모든 수렵, 어업, 광산, 산림개발권은 당협회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라는 조약이 써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벨기에는 벨기에의 75배 크기에 달하는 콩고를 날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콩고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레오폴드 2세 거예요. 모든 것. 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집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겠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이 콩고는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콩고를 날로 먹은 레오폴드는 처음에는 상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팔아가지고 언제 이거 구슬이랑 원단값을 다 버나. 이거 에이, 투자한 게 많은데 다음에는 뭘 뽑아보나? 이러면서 이 변변치 않은 상하 말고 다른 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수입원을 찾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무엇이냐? 그때부터 슬금슬금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고무입니다. 원래 고무는요, 딱히 쓸모를 찾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무를 기껏해야 만든다는 게 지우개?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고무의 다른 성분을 첨가를 해서 고무를 쓰고 있으니까 비에 안 맞네? 레인코트 만들면 좋겠는데? 이거 장화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점점 비옷 같은데 대중화되게 됐고 1890년에 드디어 무엇이 나오죠? 고무 타이어! 자전거가 발명되었고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때를 잘 만나서 이거 대박이에요. 고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래서 마침 콩고의 절반을 덮고 있었던 고무나무가 가치가 순식간에 폭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오폴드 2세는 모든 노동력을 전부 다 고무 채취하는 데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무 어떻게 채취하는지 아세요? 고무를 채취하려면 이렇게 생긴 나무 혹은 덩굴에다가 칼로 표면을 이렇게 베요. 그리고 밑에 이런 양동이 같은 거, 그릇 같은 거를 밑에다 받쳐둡니다. 그러면 이 고무 수액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나무를 이 높이에서만 채취하면 안 돼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나무 어디에 짚을 데가 보여요? 발을 어디다 대고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이 고무를 한꺼번에 채취를 하다 보니까 마을 근처에 있었던 고무는 이미 동나버렸고요. 완전 열대 우림으로 들어가서 고무를 채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대 우림으로 들어가면 비가 엄청나게 와요. 우기면 스콜이 막 쏟아진다고. 그러면 나무에, 이 미끈미끈한 나무에 물을 그냥 때려 부으면 뭘 밟고 올라가죠? 보호장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부상을 입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도 고무 채취를 좀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자 레오폴드 2세는 정말 이제 좀 돈 되는 거 찾았더니 이미 원주민들이 도움을 안 줘요. 도움을. 하여튼 쓸데가 없어. 뿌리고 버려. 저놈을 매우 쳐라. 그렇지. 메리아스 갈아입으셨어요?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이 시코트라고 불리는 하마 가죽을 말린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이렇게 맞고도 할당량을 못 채웠거나 아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고무 채취 못하겠다. 나에게는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병에 걸린 노모도 계시고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하면 이 레오폴드 2세는 아유 그래?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여우 같은 와이프도 있고 병에 걸린 노모도 있어. 어휴 인질로 잡으면 되겠네. 원인을 내가 죽여줄게. 가서 고무 채취를 해와. 2개, 3개 올리라. 라고 하는 거죠. 점심 안 먹으니까. 가족을 인질로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자를. 아내나 딸을 감금시켜 놓고 일정량의 고무를 채취해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강간하거나 사살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정량의 고무를 다 채취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여자가 먹은 것도 있고 우리가 돌봐준 값이 있는데 염소 하나 정도는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의 좀 보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무만 채취를 해서 왔는데 또 염소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내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리고 개인 할당량을 무조건 정해놨어요. 1인당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걸 못 채웠는데 얘는 고하네? 혹은 그냥 인질까지 잡기는 좀 귀찮고 라고 하면 할당량을 못 채웠을 경우 손목을 자릅니다. 아예 손을 잘라버리고요. 이번에는 놔줄게. 할당량 꼭 채워와. 라고 하고 다음에 또 할당량을 못 채웠어요. 그러면 다른 쪽 손이나 혹은 팔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또 할당량을 못 채웠어? 그러면 다음에는 머리를 자릅니다. 이렇게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가족 혹은 이웃이 그가 지고 있던 할당량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거부하거나 마을 전체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쓸모없는 마을 주민들은 다 죽이기도 했어요.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야 할 때에는 총을 쏘기도 좀 그렇고 칼로 찌르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그물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다 넣어요. 10명 뭉쳐 10명씩 이렇게 해서 그물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물에다가 바윗돌 같은 돌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강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눈앞에서 우리 동족이 학살되는 걸 지켜본 다른 원주민들은 왕복 2주가 걸리는 고무나무 숲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식량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놈들은 피눈물도 없는 놈들이야. 내가 가가지고 이거 고무 언제 채워오니? 이거 식량도 담고 빵도 담고 정말 죽을 것 같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출발 안 했니? 쟤네 아까 들어갔잖아. 야 이제 죽었겠다. 너네 안 갈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족 시체도 매장을 못하고 가서 먹을 음식도 못 챙기고 가서 불 피울 부싯돌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맨몸으로 열대우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그래서 이 손목이 잘린 절단된 손은 레오폴드 2세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한 덕분에 레오폴드 2세가 이 콩고를 식민 통치할 당시 콩고의 인구수는 눈에 보이게 확 줄어듭니다. 추정치로 원래 콩고의 인구수가 3,900만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레오폴드가 지배했던 23년간 약 1,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망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당시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800만으로 줄었다라는 추정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레오폴드 2세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건 아니에요. 물론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기아로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병과 기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준 게 레오폴드 2세였기 때문에 이 콩고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레오폴드 2세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누구냐 하면 검은 용병이라고 부르는 주변국 출신의 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벨기에에 고용이 돼서 총이나 총알 같은 걸 지급받았는데 이 검은 용병들은 자기가 총알을 빼돌리거나 혹은 이걸 모아서 반란을 쓰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총알을 쓸데없는 데에다가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신에서 손을 잘랐어요. 근데 가끔 총알이 빗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손목을 잘라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넣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했고 이때 바구니 한가득 손을 담아가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뉴스 기사에는 한 명의 사령관이 1308번의 수족 절단을 했다라고 기사가 뜨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착취한 고물을 수출한 결과 1809년에는 100톤을 수출을 했는데요. 1901년에는 6,000톤의 고물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당시 레오폴드가 거둔 수익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1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했어요. 개인 돈이에요. 이거 전부 다. 벨기에 거 아니고. 개인 사유지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레오폴드 2세는 뭘 했을까요? 각국의 맥춤부두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매음굴 같은데 단속 나갔는데 거기에 이 레오폴드 2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돈은 자기의 그 정부들에게 사치품을 사주는데 소비했어요. 뭐 보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우리 정부가 나한테 오는데 길이 너무 험해. 그럼 도로도 좀 닦아주고. 아니 그리고 나라에도 투자했어요. 나라에 투자한 돈도 꽤 있어서 이 레오폴드 2세의 별명은 건설왕입니다. 콩고에서 착취한 이 이익으로 뭘 만들었냐면 벨기에의 개선문, 벨기에 개선문의 토대를 닦았고요. 유리궁전이라고 불리는 국립온실을 건설합니다. 엔트워프 중앙철도역 역시 레오폴드 2세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지금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나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도 벨기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미지 관리를 하고 콩고에서 착취한 돈을 숨기고 해봐도 밝혀질 건 밝혀지겠죠. 정의는 승리한다. 몇 번의 폭로를 은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인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콩고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콩고에서 얻는 건 뭐예요? 콩고에서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레오폴드 2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흑인들을 위해 기독교인으로서 의무감으로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든 회수할 생각은 없다. 이 말을 듣고 군인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기술자들을 콩고에 파견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가본 거죠. 그래서 콩고는 지금 어떤가? 내가 이 기술자들을 투자를 해주면 이 콩고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려고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죄다 손목이 잘려있네. 가서 내가 생각했던 그 콩고는 그 미개한 나라는 우리 대단한 기독교인 벨기에에서 도움을 줘서 발전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레오폴드 2세의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모아서 폭로를 한 거죠. 자, 그러자 곧바로 각국에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특히나 영국에서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이 레오폴드의 2세의 학살을 역사상 최대의 범죄라면서 비난하고 나섰어요. 일이 점점점 커지니까 1903년 영국 정부는 콩고에 로저 캐즈먼트라는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콩고에 딱 간 거지. 근데 가서 그냥 열대우림까지 안 들어갔어. 딱 도착해서 보이는 마을, 여기 마을 옆에 마을 이런 데만 돌아도 사람들이 죄다 손이 없어요. 돌아다니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만나면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네가 알아 이러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 덕분에 6개월 만에 사진도 다 찍고 보고서를 다 써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일겠죠. 비판 여론이 일자 이 레오폴드 2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사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그 루머라고 좀 해. 좀 줄 테니까 이미지가 있잖아. 아유, 거기 고무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봤어? 거기 다이아몬드도 있어. 나한테 잘 보여. 근데 이것을 변호사가 폭로합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명분 좋게, 허울 좋게 식민 통치를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해놓고 이게 밝혀지자 돈으로 언론사를 매수했다. 라는 희대의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1908년 벨기에 정부는 세계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서 레오폴드 2세한테서 콩고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콩고는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벨기에 정부가 산 거니까 이렇게까지는 막 노예 계약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약간 협력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레오폴드 2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을까요? 콩고의 소유권이 벨기에 정부로 넘어가면서 콩고 관련 문서를 내놨어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회계장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봤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드레스, 온실, 개선문, 드레스, 돈 번 거 다 애인 줬죠. 그리고 심지어 건물은 다 정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건물은 다 정부 거니까 뺏을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관리비가 다 정부 거잖아. 나머지 토대는 닦았는데 나머지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정부 돈인 거죠. 돈은 애인들 사치품 쓰는데 다 써버렸고, 남은 것도 없고, 가족들은 이제 레오폴드 2세한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뭐 딸이고 아내고 다, 정부들도 다. 그리고 1908년 이미 75세였던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빼앗긴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1909년에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정부 블란차 들라크루아와 결혼을 해서 남자 부인이라는 자기도 주고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 죽었어요. 나름 양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도 부끄러웠던 건지 장례는 소박하게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소박하게 장례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관이 지나가잖아요. 왕의 관이 지나가잖아. 그럼 보통은 추모 행렬이 따르잖아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추모 행렬이 따르는데 벨기에 국민들이 욕을 하며 관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고는 1960년이 되어서야 벨기에에게서 완전히 독립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씁쓸했던 레오폴드 대학살이라고 불렸던 레오폴드 2세의 콩고의 학살, 만행.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배를 갈라도 바로 죽진 않아요. 오늘은 일본사 3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양 열강이 어떻게 일본을 침략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럼 오늘은 일본사 3부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마르코폴로가 동쪽 먼 곳에는 황금이 넘쳐나서 절과 궁전들이 온통 금으로 뒤덮인 땅이 있다라고 썼던 탓에 14세기 유럽인들이 일본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일본국이라는 한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지팡구가 되고 여기서 재팬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기게 되죠. 이후 서양 열강들에 의해 일본은 강제로 개항을 하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처음에는 분노와 부정으로 반응했으나 나중에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어서 기존의 제도를 아예 뒤엎어버리고 외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번 체제였던 에도 막부 이후 중앙집권 통일국가를 수립한 변혁의 과정인 메이지 유신은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나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반혁명에 가까운데, 대체로 혁명은 귀족 집에는 부르주아가, 부르주아 집에는 프롤레타리아가 타도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피지배계층에서 일어나는데, 일본은 지배계층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과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이지 유신은 일본 사회의 보수성과 안정성을 가져다 주게 되죠. 커다란 개혁을 지배계층에서 서서히 이루어 나갔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크게 삐끗하거나 붕괴되는 일 없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일본 대중은 정치 참여에 관심이 좀 덜하죠. 정치란 어차피 특정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졌고 에도 막부 말기 사람들은 좋지 아니한가라는 뜻의 에자나이카를 외치며 나름 기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표출했고, 문명 개화라는 뜻의 분메이카이카라는 구호 아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했고,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화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자생적인 것과 외래의 것은 항상 일본과 중국이 기준이었습니다. 일본의 것은 자생적인 것, 중국에서 들어온 건 외래의 것이었죠. 하지만 아시아 문화권이 대부분 그렇듯 일본 역시 조선이나 베트남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언어 역시 중국의 것을 수입해왔습니다. 6세기에 처음으로 일본어를 문자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고,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일본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 한자에 최소 2가지 발음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김라임이라고 쓰고 게으름뱅이라고 읽는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일본어의 음독과 훈독 때문에 생긴 말인데, 훈독은 그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 단어이며, 음독은 당시 일본어 발음을 중국 한자 발음에 가장 가깝게 나타낸 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 인자의 음독은 중국 북방의 발음인 진이 되기도 하고 남방의 발음인 닌이 되기도 하고, 훈독으로 읽으면 일본어로 사람을 뜻하는 히토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은 중국에서 왔고 히토는 순수 일본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항상 무엇이 바다 건너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자기들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있었죠. 이렇게 늘 일본은 우리의 것, 중국은 외래의 것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는 서구 열강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경우와 달리 강제 개항과 당시 세계 정세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멸시와 동시에 서구의 것을 강하게 동경하게 됐고, 이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지식인들은 계몽된 서구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며 일본이 서양에 합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아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하는 타라론을 주장했고, 일본어를 폐지하고 로마자로 된 문자를 도입하자라든지 도쿄 한복판에 유럽식 무도회를 벌이자고 주장하는 등 서양을 동경하며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멸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 이후가 되면 멸시 하다못해 일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과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해외 식민지를 갖고자 했던 건 놀랍게도 미국의 강제 개항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자를 인정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이이토코토리 정신과 일본식으로 변질된 화이 사상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화이 사상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주변의 다른 국가를 전부 다 오랑캐라고 여겨서 천시하는 중화 사상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중화 사상을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나온 것이 무력으로 조선 정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한론입니다. 이러한 정한론이 등장하게 된 사건은 바로 1861년에 발생한 쓰시마 전령 사건입니다. 1861년 2월 러시아 군함 포사드니크호가 쓰시마 섬에 나타나서 선체를 수리한다며 번주의 상륙 허가 거부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상륙하여 공장과 연병장을 포함한 주둔지를 서령하기 시작했고, 저항하는 섬 주민들을 살상하고 사스마 번주에게 면담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영국과 무력 충돌을 불가하며 땅 따먹기를 하던 그레이트 게임 도중이었고, 부동함을 확보하기 위해 쓰시마 섬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개입하여 군함 두 척을 파견하고 강력하게 퇴거 요구를 함으로써 러시아 군함을 물러나게 해 사건은 일단락되는데, 이 사건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의 위협과 그레이트 게임, 팍스 브리타니카 등의 눈을 뜨고 외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쓰시마 섬이 러시아에 얻어터진
이유가 다 조선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쓰시마 섬이 침략당한 원인이 바로 조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쓰시마와 무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쌀과 입을 명포가 부족해서 쓰시마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 이 정한론이 대두되긴 했는데 사실 정한론은 고대의 일본 건국사인 일본 서기에도 등장합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 사이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신탁을 받은 진구황후가 신의 보호 아래 신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정복했다며 침략을 정당하게 만드는 일본 설화 진구황후의 사만정벌이 등장한 거죠. 이후에도 꾸준히 몽골 침공이나 임진왜란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학자들 사이에서 인용되었고 에도 막부는 조선과 국교 정상화로 선리노후를 유지하다가 17세기 후반에 다시 상한정벌설에 입각해 조선 멸시론이 대두된 겁니다. 하야시 시헤이나 사토 노부히로 등이 조선은 일본의 복속하였던 나라이며 몽고, 조선을 침공하고 중국 본토까지 침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신이 제1호이며 일본 우익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자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과대평가받았다고 논란이 있는 인물인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조슈번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은 조슈번 사람으로는 두말하면 입 아픈 이토 히로부미, 일본 의회제도 최초의 총리이자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했던 미우라 고로, 경복궁 기습을 주도했던 오시마 요시마사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오시마 요시마사는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고조부입니다. 정작 본인은 메이지 유신 시력하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잠깐 학생들 몇 가르치다가 안제이 대옥 사건 때 잡혀간 뒤 29살의 나이로 사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의지를 이은 제자들 덕분에 이렇게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인물인 요시다 쇼인은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진화를 무력으로 평정하고 교역에서 러시아, 미국에서 잃어버린 것을 조선과 만주에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라며 서양에 대한 대체 보상으로 조선을 시작으로 한 대륙 침공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취하고 만주를 차지하고 중국을 제압하며 인도까지 침입해 진취 세력을 넓혀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라며 정한론을 정당화합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도가 너무 중요해서 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존망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행위이며 왕조가 존귀한 것은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 국가가 망하더라도 도에 따라 죽는 것이야말로 인륜의 올바른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근세 일본은 불교나 신도, 난학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러한 일본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서구의 충격이라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절대적인 도 대신 지켜내야 할 무언가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통치 체제를 뜻해요. 일본은 텐노를 내세워서 국가를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적인 이 나라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양이론에서 대공론으로 손바닥 뒤집듯 전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정부에 제시한 건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던 기도 다카요시였어요. 조낭파가 막부를 물리치고 왕정을 복구하던 시기에 기도 다카요시는 비록 우리 조낭파가 승리하긴 했지만 막부의 불만이 걱정이다. 그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선을 침략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사스마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 열강이 식민지를 건설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 우리도 서둘러 그 대열에 끼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빈 밭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조선이라도 일단 확보해 두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나중에 등장할 오쿠보 도시미치 이 세 명은 메이지 유신을 이끌던 살인방으로 흔히 유신 삼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여러 지식인들 사이에서 정한론이 대두되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당시 일본에서의 조선 침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언제 침략할 준비가 되느냐였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확보 광풍이 불던 때였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던 미국까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식민
들어서 거의 나라 취급도 못 받던 벨기에조차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스스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아 서구 열강이 침략해 왔을 때 조선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서양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조선이 식민지가 될 거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1868년 막부를 멸망시키고 일본의 정권을 거머쥔 메이지 정부는 야심찬 근대화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 무사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메이지 유신을 세운 건 다 사무라이들이고 무사들인데 왜 개혁한다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이지 유신은 존왕 양위를 외치던 사무라이들이 주도했죠. 천황을 숭상하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라는 것이었는데, 메이지 정부는 집권 이후 막부가 맺었던 조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존왕까지는 실천했으나 개국론을 펼치면서 양위의 약속은 배신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산홍봉상의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사무라이의 특권도 사라졌고, 패도령으로 칼도 찰 수 없게 됐고, 징병제를 실시해서 그들의 자리를 일반 농민들이 꿰찼으니 사무라이들은 졸지에 경제적 기반까지 잃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정부는 쌓이고 쌓인 무사들의 불만과 관심을 밖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다시 결론은 조선 침략으로 이어집니다. 기승전 조선 침략이에요. 결국 일본은 1868년 10월 메이지 정부 수립 소식을 조선 정부에 전하고자 사신을 파견하게 했는데, 이때 조선에게 왕정 복고를 알리면서 천황이라는 용어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죠. 그 전까지 일본은 연호 대신 간지를 사용해왔고, 외교의 주체가 도쿠가와 장군이었는데 그 명칭은 일본 국왕 혹은 일본 대군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니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장군이 대등한 관계인 건데, 이제는 도쿠가와 장군은 천황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 국왕은 일본 천황에게 신하로서 예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조선의 국왕을 한 단계 낮춰서 황제가 제후에게 명령한다라는 봉칙의 형식으로 국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국서에는 황조, 황상, 황실, 봉칙 등 조선을 자극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조선은 이를 거부하고 조일 간의 외교 문서인 서계의 양식을 변경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일본은 계속 황이라든가 칙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양식을 관철했고, 당연하게도 조선 정부는 일본이 보낸 국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선이 이 서계를 거부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에 기도 다카요시는 사절이 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조선이 이제까지 천황에게 조공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조속히 천황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그들의 무례를 묻고, 만약 그들이 불복할 때에는 죄를 알리어 그 땅을 크게 공격하고, 신주, 일본이에요. 이 신주라는 말은 일본의 위험을 신장시키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무례를 묻고, 조선이 일본의 외교적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각 조선을 공격하도록 촉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선의 합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어요. 그렇게 1873년 메이지 6년에 일어나 메이지 6년 정변 혹은 정한론 정변으로 불리는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 정한 논쟁은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왕정 복고를 조선에 전달하는 문서를 보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본인 모두는 정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실행 시기와 방법상의 차이에서 나온 논쟁이었어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를 사절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조선이 일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했으니 마땅히 응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신정부에 소외된 무사기급의 불만을 조선에 돌리려고 조선을 당장 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서울로 들어가 분노한 조선인들이 자신을 살해하면 전쟁 명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폭 외교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음날 이 제안을 받은 메이지 덴노가 직접 나서서 견한사절 안건은 중대사라는 이유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한 이후 심사숙고해 논의하도록 부결시켰고 결국 논쟁 끝에 견한사절은 무기한으로 연장되며 최종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사실 이 메이지 6년 논쟁은 앞서 말했듯 이미 조선의 침략은 당연시되었으니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집권 계파 간의 파벌 싸움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사스마 출신의 급진파 사이모 다카모와 온건파 오쿠보 도시미치는 혁명 동지였으나 정한론을 두고 대립한 사이인데 전통 무사들의 대변자인 사이모는 무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니 무사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조선을 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온건파들은 대부분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들로 만약 사무라이들을 필두로 조선을 침략한다면 이들의 지위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테고 그러면 다시 과거의 일본으로 후퇴하거나 근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조선 침략을 무사들이 아닌 근대화된 군대로 진행하여 무사들이 예전 지위를 회복시킬 작은 명분조차 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서 덴노는 견한사절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며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이고 다카모리와 무진전쟁 때 함께 싸웠던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인, 고토 쇼지로, 소에지마 다네오니 등 급진이나 정한파였던 5명은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제 새 정부는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와쿠라 도모미 등을 주축으로 한 온건파의 동무대가 됐죠. 이들은 서둘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개항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구시대 무사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지금 조선을 무리하게 점령하면 서양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러니 통상 교육부터 시작해서 발판을 다져나가고자 한 거죠. 그리하여 차근차근 교섭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선을 힘으로 압박해나갈 목적으로 1875년 5월 25일 이노우에 요시카가 이끄는 온요호가 부산에 파견됩니다. 이때 부산 앞바다에서 포격 연습을 실시해 부산 관민들을 놀라게 했고 이렇게 힘을 과시해도 서계에서 별 진전이 없자 이번에는 9월 20일 다시 한번 운요호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강화도로 보냈죠. 함장 이노우에는 보트를 타고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조선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놀란 이노우에는 다시 운용으로 돌아가 다음날 초지진을 공격하여 포대를 불태우게 됩니다. 더욱이 22일에는 영종도로 남하하여 조선 군민 35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관아와 민가를 소각하고 크고 작은 대포 등의 무기류를 전리품으로 노획한 후 28일 나가사키로 귀향합니다. 총 50명가량의 사상자가 난 조선에 비해 일본군은 겨우 2명이 부상을 당한 정도였는데 그것도 상륙 도중에 뻘을 건너다가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2명이 다친 거예요. 당시 일본은 근대식 화포로 무장했기 때문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땔감과 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상륙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조선 측에서 먼저 발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사한 거다. 이웃나라에 무작정 대포를 쏘아대다니 정말 너무하네 라면서 그냥 마실 물을 구하려고 초지진에 향하던 차에 불의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날조되었고 일본 정부는 운요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 측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6개월 뒤 일본은 함대 6척을 거느리고 다시 강화도 해상에 나타나 대포로 위협했고 조선은 일본의 요구대로 통상조약에 임하였죠. 조약의 내용은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조선 정부는 일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선 땅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전 일본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강요받았던 불평등 조약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곧 자원의 수탈로 이어지게 되죠. 후진국일수록 화폐의 가치가 낮게 취급되기 마련인지라 조선의 화폐는 일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고 일본 상인들은 헐값으로 조선의 원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대량으로 쌀이 반출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쌀 한 가마니에 6냥, 일본에서는 4엔 정도라고 했을 때 1엔을 3냥 3전 3푼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일본 상인은 조선에서 4엔을 가지고 쌀 2가마니를 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근과 수탈,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 등으로 인해 당장 현금이 부족한 빈농들은 쌀값이 싼 시기에 미국을 팔 수밖에 없었고, 지주나 부농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쌀값이 비쌀 때 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인들을 폭력으로 위협하여 폭리를 취했고, 흥정도 하지 않고 상품을 싼 가격으로 사간다거나 조악한 상품을 속여서 파는 등의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치외법권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인을 처벌할 수 없었고, 일본 상인은 자국 법의 보호를 받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을 향한 민중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이렇게 반일 감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모군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 반란의 배경에는 민씨 정권에 대한 민중의 증오도 꽤 컸는데, 사건의 발단은 군인에 대한 현물급여가 13개월이나 지체되었던 데 있었습니다. 1882년 7월 19일이 되어서야 수개월분의 미국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는 쌀, 겨나, 썩은 쌀, 모래 등이 섞여 있었고, 실제 지급액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졸들은 여기에 분노하여 관리와 싸움을 벌였고,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갔으나 그가 집에 없음을 알고 집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이들은 대원군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사저인 운현궁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교관을 포함해 일본 순사 13명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창덕궁까지 쳐들어가 집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부재 중이었던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을 살해하고 민비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민비는 궁녀로 위장하여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고종은 지금부터 크고 작은 공무는 대원군이 결정하도록 명한다라고 전교를 내려 대원군에게 정권을 위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모군란이 일어날 당시 일본은 주변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니 1875년 러시아와 국방 영토 교환 협정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앞으로 사할리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는 일본이 차지한다라는 조약이었고, 또 이듬해인 1876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본토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열대의 군도까지 몽땅 다 차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물러난 이후 메이지 정부는 온건파 관료 집단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이른바 오쿠보의 독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군이 열강의 문물을 직접 확인한 그는 미친듯이 따라해서 일본을 열강의 반열로 올려놓고 말겠다라고 다짐했고, 반면에 권력에서 밀려난 무사들은 오쿠보를 타도하겠다라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무사들의 눈은 메이지 6년 정변 때 정권을 빼앗기고 사스마의 낙향에 내려가 있던 그들의 지도자 격인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쏠리게 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내려가 있던 사스마번은 쇄국 정책을 시행해 거의 반독립국처럼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파견한 현령과 관리들도 모두 사이고의 수하들이었고, 정부가 시행하는 징병령, 사무라이 복록 개정, 지조 개정 등의 개혁 정책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았고, 사이고는 독자적인 군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무라이들은 사이고가 곧 봉기할 테니 그때 지금 정부와 서양 놈들을 전부 다 내쫓고 사무라이들의 정권을 만들겠다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다니까. 그러다가 1877년 초 정부가 가고시마에 있던 탄약고를 반출하려고 하자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은 이를 막아서도 탄약을 탈취하게 됩니다. 정부 소유의 탄약고니까 뭐 반출을 하든 반입을 하든 정부 마음인데, 이걸 탈취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놈들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무라이들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떨결에 봉기를 일으켜버리게 됩니다. 사이고도 이를 듣고 망쳐버렸군 이라고 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웠고, 어거지로 갖다 붙일 부실은 정부가 사이고를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봉기까지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소박하고 치졸한 명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죠. 일은 일어났고 뭐라도 갖다 붙여야죠. 결국 사이고는 타도 후보를 외치면서 거병을 하게 되고, 사스마를 근거지로 한 무사들의 폭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그렇게 1877년 2월 규슈섬에서 전쟁이 발발했으니 이것이 무사들의 최후의 저항이라고 불리는 세이난 전쟁입니다. 서남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거병 초반 사이고는 명분은 좀 빈약하지만 일단 군사만 일으키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칼을 다루는 무사들인
사무라이들이었고, 정부 쪽 군대라 해봐야 일반인들 징집해가지고 총 따당따당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조악한 군대니까 당연히 사무라이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사이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라이들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요 지휘관이었던 시노하라는 전략을 물어보는 질문에 무슨 전략이 있겠는가, 그저 일축하고 지나갈 뿐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고가 이끄는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은 규슈에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반정부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격전이 반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사이고의 반정부군은 규슈의 요충지 구마모토성으로 진격했고, 구마모토성에서의 전투는 반정부군의 생각외로 꽤나 치열했습니다. 평생 칼을 잡아왔던 사무라이들의 화려한 전투 기술은 농민들의 총기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1877년 9월 1일, 사이고의 군대는 6개월여 만에 가고시마로 돌아와서 다시 반전을 꾀했으나 뒤따라온 정부에 쫓겨 근처 시로야마라는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남은 병력이 2만 명의 병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작 400명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사이고와 지휘관은 관군에 쫓기다 결국 동굴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9월 24일 총공세를 개시했고, 전투 도중 사이고는 배와 허벅지에 유탄을 맞게 됩니다. 이때 사이고는 사망하게 되는데, 보통 알려지기를 사이고는 최후의 사무라이이며 그의 정신에 걸맞게 할복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때의 사이고는 할복할 기력도 없었는지 옆에 있었던 부하 백부 신스케에게 자신의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고, 백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이고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할복을 한다 해도 원래 사람은 배를 갈라도 바로 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이샤쿠라고 해서 대신 목을 치는 할복 도우미가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사이고의 죽음은 할복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수 있죠. 이 사이고가 들어갔던 동굴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무튼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전투와 대단한 죽음은 아니었지만, 사이고는 자기 나름대로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이자 최후의 사무라이 사이고가 사망하자 덴노도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라고 중얼거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져 아예 우상화가 이루어졌고, 가고시마에서 사이고와 흑돼지 욕을 하면 나마무기의 영국인처럼 된다 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배웠죠? 1862년 나마무기에서 영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유신 3걸 중 반정부 인사이자 사무라이들을 대표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망하고, 이제 정부 인물이었던 오쿠보 도시미치와 기도 다카요시가 정권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여겨졌는데, 문제는 1877년 기도 다카요시가 해이난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하고, 이듬해인 1878년 5월 14일 마지막 유신 3걸이 된 오쿠보 도시미치 역시 출근길에 사무라이 출신 일꾼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걸 기요이자카의 변이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은 사이고가 죽은 지 8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신 3걸은 그 명성에 비해 너무나 순식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메이지 유신의 주축이었던 40, 50대 유신 3걸이 사망하자 이후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오쿠보가 출근할 때 그의 발소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숨을 모두 죽일 정도였는데, 이후 집권한 이토 히로부미의 발자국 소리는 딸깍딸깍딸깍 하면서 아주 경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무라이들의 최후의 저항인 해이난 전쟁으로 반정부 여론이 무력에 의해 짓밟히자, 이후 정부의 독재에 대한 저항은 무력 대신 언론과 정치 활동을 통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자유민권운동으로 민권파라고 불리는 반정부 세력들은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입헌 체제의 수립을 요구했고, 무늬만 민주주의 말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라며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대중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으며 지지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이러한 자유민권 운동의 메이지 정부의 입장은 양면적이었습니다. 서양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서양의 입헌체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늦어도 1890년도까지는 국회도 만들고 헌법도 제정하겠다라며 달랜 뒤 자유민권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탄압책을 취하여 세력이 더욱 확대되는 걸 막고자 했죠. 이때
일본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신생 국가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던 독일의 헌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 좋은 것만 취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한 메이지 헌법이 1889년 덴노에 의해 발표되는데 독일과 다른 점은 일본은 정부 주도였다는 점과 덴노라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 같은 개개인의 권리 보장도 존재하긴 했으나 대부분이 법이 정한 경우 혹은 법률 내에서라는 조건에 의해 제한되었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권파의 탄압책도 초반에는 그리 강경하지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법으로 집회, 언론 통제를 강화하여 자유민권파 운동 세력들을 체포하여 탄압했기 때문에 자유민권운동은 1884년을 고비로 급격하게 와해됩니다. 반면 덴노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되어 일본의 헌법은 헌법 제1조 대일본 제국의 주권은 덴노에게 있으며 덴노는 일본의 통치권, 군 통수권 등 절대 권한을 갖는다라는 구절이 들어있어 덴노의 명령으로 선전포고나 구약 체결 혹은 국회 해산이나 재판의 결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에는 덴노와 황후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들을 모독했을 경우 대역죄와 불경죄를 적용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죠. 정부 형태는 언뜻 봐서는 삼권 분립을 갖춘 듯 했지만 정부인 내각, 국회인, 의회, 재판소가 모두 독립적이었습니다. 각 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덴노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장관의 임명권이 덴노에게 있었고 사법권도 덴노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수준이었는데 중의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권은 15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덴노가 스스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지 헌법의 제정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출발이었어요.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언론, 출판, 집결, 결사 자유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경우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입헌,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의 모양새도 갖추게 되어 제국의회는 법률 제정을 전담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덴노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의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도 실질적으로는 지켜졌습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졌기 때문에 헌법 제정 직후 있었던 1890년 총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여 근대 국가로서의 제도적 토대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 때 경제 부문 역시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을 때 당시만 해도 농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 구조를 지녔던 일본은 1870년대부터 실시된 식산흥업 정책을 통해 근대 산업을 일으키고자 노력합니다. 식산흥업이란 생산을 늘려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도도 깔고 군수공장도 세우고 광산 개발에 주력하게 되는데 메이지 정부는 출발부터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번에 산재한 군수공장부터 관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 위주의 개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1873년 북미 12개국을 순방했던 이와쿠라 세력단이 돌아오면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실크가 인기이며 실크를 만들어 팔면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오쿠보는 가장 먼저 방적 공장을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기계도 사오고 설비기사도 프랑스에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당시 일본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다 보니까 민중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현대 문물에 대한 다양한 미신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끄럽게 돌아가는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신이 널리 퍼지게 되자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기가 힘들었고 정부는 국민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정부 고관의 딸을 공장의 여공으로 취직시키기도 했고 덕분에 공장의 여공은 서양식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개화여성으로 인식되어서 이후 인력 수급에 크게 일조하게 되었고 일본의 방정물은 최초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갖춘 일본의 상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개혁은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당장도 정부가 만들어야 되고 노동자들도 정부가 직접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돈과 수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이야기는 사방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죠? 딱히 뭐 대단한 노력을 가졌다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인물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왜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방지라는 인물은 세종대왕의 둘째 딸 정의공주의 남편이었던 죽성군 안맹단 집안의 산업이었어요. 노비로 태어난 거죠. 세종이 아끼던 이 정의공주는 훗날 훈민정음 창제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집안의 산업이었던 사방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예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달리 예쁜 거 말고도 남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었으니 사방지가 바로 어지자지였다는 겁니다. 어지자지라는 건 제기를 차는 방법 중에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걸 어지자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방지가 양발잡이라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불식장입니다. 좀 그런가요? 더 고상한 말로 해볼까요? 반음양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양성부유자, 남녀춘이,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뭐 준비할 게 있나? 뭐 그랬더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은 내가 조선시대에 이런 아, 일이 화장실 일어나다 갔다 보니 사방지의 엄마는 신문 이를 시야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방지를 여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좀 늘 조신하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여자가 들킬 위험이 좀 더 적었겠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와 모여갖고 다 같이 막 목욕도 하고 막 개천에서 애들이 막 빨개 먹고 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로 키우면 들킬 위험이 더 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지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 옷을 입히고 머리를 기르고 화장이랑 바느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방지는 얼굴도 상당히 여자같이 예뻤고 목소리도 여자아이랑 흡사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바느질까지 잘하니까 영락 없는 여자아이였죠. 그러다가 사방지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무렵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어머니마저 사망을 하면서 사방지는 고아가 됩니다. 조실부부한 사방지를 고모가 거두어줘서 이제 고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모부였던 김연은 안평대군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단종이 아직 왕이었을 무렵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대립을 할 당시 수양대군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김종서의 목을 베고 계유정난을 시작하며 그가 대역 오반죄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씌웠고 이때 김연이 김종서 같은 충신이 그럴 리가 없다. 좀 더 상세하게 내막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수양대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방지의 고모까지 모비로 강등이 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 갈 곳 없어진 사방지는 이제 15살이니까 혼기도 좀 찾고 슬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결혼을 하면 남편한테 아무래도 들키지 않겠어요? 반은양인이라는 걸 들키게 될 테고 계속 미룬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계속 결혼을 못하면 상전이었던 정의공주나 안내단이 그냥 강제로 다른 노비랑 짝을 지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결혼을 하게 생겼던 사방지는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뭐 물론 사방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해서 안맹단을 직접 보냈다는 이야기지만 본인이 절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 생활이 맞아서 뭐 얌전하게 지냈던 건지 비구니 중비였던 여승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절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한 중년 여인과 처녀와 함께 방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중년 여인이 사방지의 미색과 바느질 솜씨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가까이 두었고 가까이 두다 못해 어느 날은 옆에 이제 데리고 자게 되는데 우연히 그러다가 사방지가 남녀 양성 모두를 가진 반은양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들켰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뭐 여자 3명이 방 안에 있고 뭐 밤에 종종 이렇게 일어나잖아. 벌떡벌떡 깨기도 하고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치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씻기도 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하여 기겁을 하고 즉시 사방지를 내쫓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절에 들어와서 그동안 남자를 못 만났던 중년 여인은 사방지의 이 남다른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방지를 특별히 여겨 정을 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방지가 중년 여인과 정을 통하니까 절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